20세 때 나의 몸무게는 얼마였는가? 네. 지금 현재 체중과 비교를 해보세요. 몇 킬로 변화가 있으셨나요, 체중 변화? 근데 중간에 변화가 심했던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만? 네. 제가 이제 맥시멈으로 찍었을 때가 128kg였었거든요. 몸무게가 뽀글머리 때. 근데 현재를 말씀하시니까 대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한 4kg 더 쪘습니다. 오. 네. 부메랑이시네요. 돌아왔죠. 제가 졸업할 때쯤에 60kg 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이 72kg예요. 12kg 쪘네. 정확하게 20%가 쪘어요. 저도 한 20kg 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8kg 줄었는데 8kg 줄었어요? 그때는 대학교 다닐 때라 술 너무 많이 먹어갖고 교수님 되게 유심해져라 보시네. 아니 그럴 만하지 또. 대학교 때 아이 맛있죠. 그냥 지금은 줄었죠 오히려. 갑자기 몸무게는 왜 물어보세요? 제가 실제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네. 20세 이후 얼마만큼의 체중이 증가했느냐의 그 체중 증가량과 암 발생 위험도의 연관관계를 암이요? 조사한. 네. 너무 항상 이항 박사님 어떡해? 이대한 교수님 어떡해? 우리 어떻게 우리 5kg씩 찔 때마다 체중 변화가 없던 사람들에 비해서 암 발생 위험도가 약 6%가 증가해요. 꽤 많네. 그러면 이미 12kg니까 12% 위험도를 이미 너무 좀 궁금한 게 그 네. 5kg 증가하면 6%의 위험이 올라가는 게 네. 선형적으로 증가를 네, 하나요? 맞아요. 선형이에요.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전공이 역학이라고 하시는 게 딱 이해가 되네요. 이런 집단적인 수치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 트렌드를 보시는군요. 네, 제가 지금 대장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네네. 2012년도에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였어요. 전 세계 1위. 너무 높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대장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체중이 되게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체중이 것이죠. 중요하다. 네. 그러면 이 몸무게에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히 탄단지 먹는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탄단지 하면 일단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언제는 또 아이고 지방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선가는 그랬죠. 또 언제는 또 아이고 지방 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요즘은 또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막 그래요. 약간 트렌드식으로 뭐 이러니까 헷갈려요. 왜 이렇게 정보들이 다 다를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특정 영양소를 악당 아니면 영웅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유행은 변하지만 우리 몸에서 탄단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네. 탄단지는요, 네.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일단 세 가지의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라는 에너지원, 점입니다. 예. 네. 우리가 탄단지를 섭취를 하면 몸속에서 얘네들이 우리 세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것이 우리가 친숙히 알고 있는 칼로리. 네. 칼로리.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 고를 때 칼로리부터 확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음식 사진을 딱 찍으면 칼로리까지 계산해주는 앱도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거 과학적으로 믿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거기 혹시 뭐 지분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이게 좀 오차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모든 측정에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네. 오차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항상 남겨둬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러한 음식을 태워서 측정을 했습니다. 진짜 태우는 거예요? 네. 열량계라는 장치를 활용을 했는데요. 산소가 가득 찬 밀폐된 용기에 이런 음식물을 직접 넣어요. 그리고 얘를 태워요. 그러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발생한 열이 주변의 물의 온도를 얼마만큼 높이는가 그 온도 차이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열량으로 환산을 한 것을 바로 우리가 칼로리라고 하고 그것이 이 음식이 낼 수 있는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태워버립니까? 네. 그럼 이 과자 같은 것도 딱 넣어놓고 그 안에서 태워버리고 음식을 태우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그 칼로리라는 개념은 영양학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물리학, 맞아요. 특히 연력학 쪽에서 시작했거든요. 프랑스의 과학자 니콜라 클레망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초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석탄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서 이제 칼로리를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의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변할 뿐이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딱 확립이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음식 안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측정을 하려면 태워서 열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측정하면 되지라고 해서 이렇게 칼로리라는 개념이 영양학에서도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열역학에서 출발을 했다. 태워서 측정하자. 그러면 정확하게 1칼로리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 왜냐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혼돈을 가지고 계시는 1칼로리는요. 물 1리터가 있을 때 그 물의 온도를 1도씩 높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 이 칼로리의 개념이 물리학에서 우리가 영양학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영양학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문자 C를 활용을 해서 대문자 CAL로 표기를 하고, 물리학에서 1킬로칼로리가 우리가 영양학에서 말하는 1칼로리라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왜 영양 성분표 자주 보신다고 했잖아요. 킬로칼로리. 네, 거기 보면 KCAL. KCAL로 적혀 있잖아요. 그게 영양학에서 우리가 칼로리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문자 CAL하고 네. KCAL하고 똑같은 거다. 맞습니다. 발음이 뭐 하나는 칼로리고 하나는 깔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칼로리. 그러면 칼로리를 태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나 오늘 칼로리 몇백 칼로리 태웠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메커니즘이 우리 몸도 실제로 음식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도 사실 네. 틀린 말이 아닌 게 네. 사실 그 물리학자들이 열역학을 하려면은 열량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량계는 물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 그리고 수학자인 라플라스라는 두 명이 열량계라는 걸 처음 설계를 해서 만들어요. 그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속에 기니피그 살아있는 걸 집어넣고 얘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몸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열을 처음 찾아요. 생명체가 뭐 연료를 태워가지고 열을 낸다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태우는 거야. 어차피 측정이 되는데 사람 몸은 기계 몸이 아니에요. 음식을 태운다고 정확하게 칼로리가 계산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매우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인간은요. 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영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아버지. 이 에트워터 박사인데, 인간의 몸은 그런 열량계처럼 100% 음식을 태우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음식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 아니라 우리가 얘를 직접 섭취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양을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했나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열량계가 뭘까요? 앞에 그 통인가? 진짜? 녹음부스 아니에요? 저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맞아요. 네. 그 하얗게 보이는 집같이 생긴 그죠? 그 큰 통이 대형 열량계였거든요. 저기다 사람을 넣는다고요? 실제로 참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먹고 쉬고 잠자고 하면서 이제 대사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저 통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네, 거기서 며칠을 보내면서 지내는 이 거죠. 박스 안에요? 네, 이 실험은 크게 이제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식단을 짜고 그 식단 안에 탄단지 구성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총 지방량이 약 55g이다. 그럼 그걸 열량계에 넣고 그냥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517칼로리가 발생했네? 그러면 지방 1g당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약 9.4칼로리가 나오는데, 그때 계산한 값은 그 음식이 낼 수 있는 최대 열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참여자를 이 하얀 방에 넣는 거죠. 대형 열량계에 넣고 이렇게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참여자가 이 방 안에만 있잖아. 대소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또 다 수집을 하는 거죠. 대소변도 다. 네. 아니 음식 먹으면 끝인데 왜 굳이 대소변을 다 모았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얘가 100% 소화돼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빠져나가니까 그 손실분을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정 때문에. 대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지방을 태웠더니 그람당 몇 칼로리가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9.4 칼로리. 9.4.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치는 뭐예요? 9로 알고 있죠.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전한 걸 몰랐어요. 날린 거 줄 알았어요. 반올림한 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다르게 딱 얘기를 하셨어야죠. 배운 사람들이. 아까 배웠으니까. 왜 9로 표기를 하냐? 정확히 9.4라고 하지. 묻습니다. 네. 그래서 그 9.4라는 것은 이론상 얘를 태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칼로리고 우리가 흡수를 다 못하니까 그 흡수율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결국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약 9칼로리 정도더라라고 하는 게 그래서 9칼로리라는 수치가 오는 거죠. 그럼 똥값이 4예요. 점 4. 똥값이 0.4고 우리가 인간의 에너지는 그 중에서 9만큼만 쓸 우리는 수 9만 있어요. 썼다. 9.4에서 9면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맞아요. 쓰네요. 엄청 네. 높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네요. 흡수율이 되게 높은 편이죠. 이걸 듣고는 궁금했던 게 하나 풀린 게 사실 샐러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섬유질이라는 것도 사실 당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인데 왜 우리가 칼로리가 낮다고 할까? 그냥 태웠으면은 열은 많이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에투어스 박사님 한 것처럼 실제 소모하는 걸 비교했더니 아 이건 다 안 쓰는 거다. 배출되니까. 배출되니까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 1g을 먹으면 9칼로리라고 이제 그렇게 딱 정해진 건데. 네. 근데 이제 소변을 가져갔어요. 네. 소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가져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변에도 지방이 있나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걔는 점사가 아니라 점점점 뭐 점 0003인지 뭐 예. 이 또 소변의 기능은요 단백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자 구조를 보면 탄수화물이랑 지방 같은 경우는 CHO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흡수했을 때 100% 다 에너지화 되는데 사용이 돼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질소 성분이 같이 있는데요. 질소가 또 에너지화 못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두 단계를 보정을 해야 돼요. 디워트 박사님이 궁금해했던 건 단순하게 우리 몸이 전체 태울 수 있는 열량 중에 얼마를 실제로 이용하냐뿐만 아니라 못 쓰는 거에 출처가 어디냐까지 완전히 치밀하게 대소변에서 다 확인하신 거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공기까지도 다 같이 분석을 했다고 해요.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받으셨을까? 한번 해보시게요? 아니. 그런 실험하면 보통 일당 많이 받잖아요. 나사 같은 데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가장 재밌는 실험 중에 누워만 있는 실험이 있어요. 꽤 많이 줘요. 그러니까. 네, 누워만 있어도. 똥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아,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요. 왜 그 짓을 해야 되죠? 예, 안 주셔도 돼요. 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한테만 공개할게요. 이 시기에 하필이면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었나요? 네, 그 뒤에는 약간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19세기 후반 2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야 돼요. 네, 그 당시 공장주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는 노동 효율은 지킬 수 있으면서도 섭취해야 되는 최소 음식 양은 얼마일까? 그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 바뀌려고. 에드워트 박사가 그러면 인간도 이 음식을 하나의 연료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하는 그냥 생물학적 기계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양, 열량을 측정하려고 한 거죠. 속을 푸네요. 네. 밥값 줄이려고 그렇게 탄생된 게 맞아요. 칼로리 측정이다. 19세기 후반에 우리가 1g을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은 4칼로리, 단백질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다라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직도 사용돼가지고 우리가 식품 뒤에 열량 성분표 나오잖아요. 일단 음식의 성분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개수를 곱해서 이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 뒤에 있는 그런 칼로리 태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나와요. 근데 같은 무게인데 네. 왜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은 칼로리를 맞아요. 내는 걸까요?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그 식품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때 생물학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메커니즘. 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을 포기하는 코스죠, 여기가. 맞아요. 예. 네. 일단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해요. 그러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잘게 쪼개져요.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몸 안으로 흡수를 되면 얘네들이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일종의 에너지 발전소가 있어요. 공장이죠. 네네. 이제 거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또 더 잘게 부서져서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공통 연료가 돼요.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사이클이라는 곳에 갈리면서 얘네들이 쪼개지면서 그 안에 특히 탄소 안에 붙잡혀 있던 전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 전자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재밌는 곳에 모이게 돼요. 이 전자들도 에너지 상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막 방출하는데 바로 이 에너지로 수소이온을 이동시켜 농도 차이를 만들어요. 이렇게 쌓인 수소이온은 다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마치 모토와도 같은 ATP 합성 요소를 작동시키므로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인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ATP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다 모든 음식을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건 지방이건 다 똑같이 분쇄가 되면서 ATP로 바뀌는데 지방만 왜 유독 칼로리가 높냐.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정답 들어갑니다. 네. 자, 탄단지에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뽑는 방식은 결국 전자를 뽑아내서 얘네들에서 뽑아내서 이동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 말인즉슨 음식들 중에서 전자를 더 많이 내어놓는 것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결합들 중에서 특히 전자를 가장 잘 내어놓는 게 CH 결합인데 CH. 그게 가장 많은 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방은 단위 그램당 더 많은 전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존재다, 구조다. 연비가 좋은 ATP 생성 연비가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비가 좋다. 그거에 비해서 또 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지방에서 ATP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뭔가가 무게를 팍 올릴 때 지방 연료로 사용하기 좋지 않아요. 지방은 연비가 좋은 오래가는 연료고 ATP로 제일 빨리 바뀌는 건 그러면 뭘까요? 빨리 생성되는 것은 네.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ATP가 탄수화물? 빨리 생성되는 게. 네, 왜냐면 에너지를 뽑아내는 대사 과정도 짧고요. 얘의 특징은 산소 없이도 바로 ATP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연한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거나 갑자기 힘을 써야 될 때 그때 포도당이 유용한 에너지원, 가장 빠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달릴 때 힘들거나 이러면 에너지 같은 거 쫙 먹을 때 이제 당이 팍 올라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당 떨어질 때가 있고 이 프로그램이 유독 당 땡기는 프로그램. 그죠? 아시죠? 밥 먹으면 금방 꺼져요. 왜냐면 내가 이게 이분들처럼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라 계속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칼로리가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먹읍시다.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포도당이 좀 부족해서 오는 그냥 몸 안의 어떤 신호인가요? 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바로 이 뇌예요. 근데 문제는 뇌세포 안에는 포도당이 많이 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뇌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계속 나한테 ATP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연료를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빠르면서도 또 쉽게 또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단계 땡긴다면 그것도 내 몸 안에서 설계돼 있는 어떤 또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드셔도 된다.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근데 네. 진짜로 실제로 그 단계 들어가면 머리가 잘 돌아가요. 맞아요. 네, 진짜로. 당과하고 카페인. 맞아요. 네. 최고의 조합이죠. 최고의 조합. 아니 왜냐면은 공부를 너무나 잘하셨으니까 이 인정이잖아요. 저는 시험 치기 전에 항상 당과 카페인의 조합으로 저의 딱 세팅을 해놨었어요.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조합 아닌가요? 영양학적으로. 그 탄단제라고 하잖아요. 그 탄단지 중에서 단백질은 어떻게 쓰여요?
단백질은 우선적으로는 뭐 근육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효소를 만드는 그런 재료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일단 아까 단백질에는 CHON이 있다고 했잖아요. N을 떼어나고 나서 이제 에너지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N을 떼어나고 나서 얘를 또 간에서 요소로 바꿔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ATP를 만들기 전에 이 과정에서 ATP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료 옵션이 3가지 있어, 탄단지.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에 내가 굳이 여기서 ATP를 생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단지 정리하면 지방은 오래 천천히 가는 연료, 탄수화물은 빠른 연료, 단백질은 비상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해. 나는 덜 먹는데도 살이 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네. 덜 먹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누구 이게 나는 정답인 이야기를 게 이렇게 지난번에 최영진 교수님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칼로리 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영양역학 연구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학문이잖아요. 이렇게 다 관찰을 해보면 개인들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은 들쑥날쑥해요. 네. 근데 롱텀으로 보잖아요. 평균 칼로리는 결국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어느 하루는 뭐 지방을 좀 덜 먹었어. 언젠가는 그 줄어든 칼로리만큼 다른 걸로 또 섭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줄인 만큼 먹을 수 있는 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2가지가 남잖아요. 네. 단백질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포만감도 일단 크고요. 또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외로 많이 못 먹게 돼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얘 하나만 해도 아마 열량이 아마 한 300 넘을걸요. 진짜요? 고열량을 너무나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달달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막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아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너 더 먹어 막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로 안타깝게도 주로 보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탄수화물 섭취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데 우리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편의점만 가더라도 뭐 통곡물 같은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된 탄수화물, 뭐 흰밥, 빵, 떡, 면, 그리고 사랑해. 그냥 초가공식품.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요. 그렇죠. 뭐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니까 걔네들을 손쉽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지방 식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지방 식품을 만들 때 지방을 빼면 그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품 회사에서는 당을 첨가하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식품의 또 다른 이름은 또 고탄수화물 식품인 거죠. 저지방이 고탄수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저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던 시절에 네네. 사람들의 지방 섭취량이 줄었거든요.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었고요. 이에 비례해서 비만 인구도 오히려 증가하게 탄수화물 됐어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저지방이라고 그래도 근데 지방은 없는데 대신 탄수화물을 폭발적으로 먹게 되니까. 저지방을 안 먹는 게 나아요? 우유를 선택을 할 때 그냥 저지방 흰 우유면 그냥 일반 우유보다는 낫죠. 근데 저지방 식품인데 뭔가 달고 맛있어. 무조건 아웃. 네, 저지방이면 원래 맛대가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맛없는 거는 그게 순수한 저지방인데 저지방인데 맛이 있네? 오 달달하네. 그러면 이거는 아웃.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자 방탄커피. 이거 방탄커피 어때요? 방탄커피. 지방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몸이. 맞아요. 그래서 인기여서 그 방탄커피가 유행이었잖아요. 항상 칼로리 보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을 보면 무엇을 적게 먹느냐?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요.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면 우리 몸은 이제 다른 연료 체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뭐 포도당 공급도 줄어, 그리고 인슐린도 잘 분비 안 돼. 그러면 드디어 지방 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 지방을 꺼내서 얘를 연료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지방이 탄다라는 그 말이 지방 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유가 어쨌거나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꺼내서 자주 쓰게 만들고 뭐.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좋은데요. 이 건강 관점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영양적으로는 네, 그 전환 과정에서 뭔가 산소 공급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몸에 가부하가 걸려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연료마다 아까 특징이 있었잖아요. 내가 고강도 운동을 해, 신속히 에너지를 필요해. 그러면 내 몸이 포도당을 잘 꺼내 쓰고 좀 장기간 천천히 운동을 해.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지방을 잘 태우고 적재적소에 맞게 그 연료 스위치를 잘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대사 유연성이 있는 몸이 좋은 겁니다. 적절하게 잘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몸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거죠. 탄단지 삼총사 중에서 특히 운동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단백질 관심 그렇죠. 많죠. 네. 만약에 단기간 체중 감량이 목표일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게 바로 고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그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탄수화물 공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 글리코겐, 포도당 저장고에서 포도당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 글리코겐은 저장이 될 때 자신의 무게의 3배에 해당되는 물을 같이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물도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체중 감량이 훅 일어나는 게 보실 수 있는 게 그게 다 물이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요. 또 포도당 섭취가 줄어드니까 인슐린 농도가 낮잖아요. 네. 인슐린이 낮으면 우리 몸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감소 효과도 있고 또 단백질 자체가 많이 못 먹고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네. 단백질로 가면 돼요. 단백질을 올인해야겠네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예? 왜 또 문제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갔다고 칩시다. 자, 고기를 먹어요. 순간 행복했어요. 네. 자, 고기 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안 먹는다.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죄죠. 그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나라에서도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가지를 말아야지. 무조건 먹어야 돼. 그만큼 왜 이런 말이 먹으면 안 돼. 있잖아요.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는 것은 탄수화물 섭취량이다. 우리가 고단백 다이어트를 오래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이어트 오래 하잖아요. 정말 짜증나고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고 맞아. 정말 힘들어요. 맞아. 그래서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달달한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이 좀 올라가야지만 뇌도 행복해져서 좀 이렇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다 죄악이라고 그랬죠. 저 고기만 먹고 와요. 된장찌개 밥도 안 먹고요.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제가 냉면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그러신 지 얼마나 그게 되셨어요? 이거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아직 더 기다려보세요. 6개월 지나고 다시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또 먹게 된다. 폭주하는 거죠. 탄수화물 안 먹다가 어느 순간 탄수화물 폭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갈됐던 글리코겐이 다시 채워지잖아요. 그렇지. 채워질 때 어떻게 되어지나? 즉 3배에 해당되는 물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탄수화물 폭식하고 이러면 퉁퉁 부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은 건강상의 이상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다이어트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유행했던 게 애킨스 다이어트거든요. 애킨스 네. 일명 황제 다이어트라고. 네. 들어는 봤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건데 그 다이어트를 주창하신 애킨스 박사님이 실제로 미국의 심장외과 의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망 원인이 이제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뇌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약간 비공개로 누출된 어떤 의료 정보에 의하면요. 그분이 사망 당시에 체중도 이미 100kg가 넘어 있었고 그 전에 심장병 이력도 있고 고혈압이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게 넘어져서 사망하신 게 아니라 넘어지기 전에 심정지가 오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뇌 손상을 입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 단백질만 먹었는데 100kg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단백질을 먹더라도 어떠한 단백질을 먹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단백질 보충제 빼고는 단백질만 있는 음식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음식은 패키지로 다른 영양소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자, 단백질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뭐예요? 등심. 고기, 가공육, 소세지, 햄, 치즈 이런 건데 거기에는 단백질 말고도 포화, 지방산, 염분 이런 많이 것들이 들어있죠. 많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나쁜 것도 같이 많이 먹게 돼서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져가지고 결국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단백 식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몸에 해로운 그런 성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단백질 그 자체도 사실 대사하는 과정에 질소 노폐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정도로 질소 노폐물이 또 생성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항상 단백질은 N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떼어내잖아요. 그게 암모니아 형태로 간에 가가지고 요소로 바뀌고 또 이제 신장에서 가가지고 걸러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되잖아요. 단백질을 먹으면 간도 무리하게 되고 이제 신장도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으로 간질환이라든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그냥 딱 제한적인 식사만 계속해서 유지를 해도 내 몸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아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처음 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교수님도 그래도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겠죠? 네, 저는 뭐 20대 미스코리아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는 그냥 365일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는 다 시도는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은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그 방법을 중단하는 순간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자, 이제 실전. 탄단지를. 근데 뭐 고기를 먹든 아니면 뭐 야채를 먹든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 먹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내가 한 끼를 먹을 때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으로 혈당을 좀 적게 높이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좀 완만하게 높이는 데 도움이 돼서 체중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기는 해요. 먹는 순서만 지켜도 도움이 된다. 네.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그냥 샐러드를 샐러드.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포만감이지. 배가 불러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위에서 음식이 한꺼번에 싹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이 이제 장으로 내려가면 뭐 GLP-1이라든가 CCK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얘네들은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오게끔 해요. 그러니까 위에 음식이 오래 있으니까 배부르니까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탄수화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얘네들이 또 천천히 소화 흡수되니까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어야 되는데 왠지 밥을 식사를 다 끝낸 것 같은 거야. 양도 줄어들겠죠. 여러분들 뷔페에 가시면은 야채를 많이 드셔라. 네.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칼로리 섭취량이 동일을 할 때 총 칼로리 순서가 다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아무리 순서를 그렇게 먹는데 샐러드 이만큼, 단백질 지방이 이만큼, 탄수화물 이만큼 의미 없어요. 순서가. 코끼리도 채식이에요. 네, 아, 코끼리 그럼요. 뜻이시게요. 아니 근데 한식은 이게 밥하고 반찬을 보통 함께 먹는데 아, 그러네요. 이 한식을 어떻게 순서대로 좀 먹어야 될지 이거 이제 좀 물어보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다고 했을 때 밥과 반찬이 분리되어 있고 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는 탄수화물이 위에 가장 먼저 대량으로 도착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밥을 먹을 때 밥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좀 나물 반찬 좀 먹고 단백질 두부 좀 먹고 계란 좀 먹다가 밥 한 숟갈 뜨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밥부터 거죠. 보지 마라. 밥 들어가는 속도를 조금 늦춰라.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고깃집에서 후식 탄수화물은 합리적인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한식이니까 따로따로 나오기는 했는데 햄버거 있잖아요. 맞아요. 같이 들어있잖아요. 한 반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뭐 포기해야 되겠죠. 그냥. 네. 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식은 조금 더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주긴 하네요. 제가 선택해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식이 어찌 보면 혈당을 조절하는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한식이.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탄단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교수님 따라할게요. 제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참조하는 것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온전히 과학적 근거만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만든 지침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거를 뭐 한 끼 건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끼 하는데요. 건강식.
절반은 채소랑 과일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채소 양이 더 많아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감자랑 감튀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소에.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비전분 채소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쌈 싸먹는 잎채소, 브로콜리 이런 걸 얘기를 하지 그러면- 전분성 채소가 아, 아니에요. 그럼 고구마나 생감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요, 뭐 당뇨병이라든가 비만 위험도를 높인다, 감튀가 최악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오 채소 많이 먹으라 해서 나 감튀 많이 먹어야지, 감자는 채소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반은 탄수, 반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좋은 게 통곡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역시나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도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왜 지방은 없어요? 지방 여기 옆에 호리병처럼 생긴 노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일, 네, 오일. 우유.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지 마 아니에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라고 이렇게 엄청 많이 얘기를 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예. 물, 물 차, 중요하죠. 당이 첨가되지 않는 커피를 마셔라라고 얘기하고, 가당음료 아웃, 우유도 적절히, 과일 주스도 적당히 마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커피는 그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마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골고루 먹어라. 우리가 맨날 듣던 골고루 먹어라.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한 끼 건강식도 하나의 참조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저는 신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 오늘 논문 마무리해야 돼. 그러면 탄수화물 좀 먹고요. 나 오늘 근력 운동 빡시겠어. 그러면 그냥 접시의 절반을 단백질로 드시는 거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먹으면서도 정작 탄단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구나 싶거든요. 백미를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백미를. 특히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급해서 백미 쾌속을 하면 밥이 빨리 되잖아요. 잡곡이나 현미는 오래 걸려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자꾸 백미를 먹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현미나 잡곡밥을 또 싫어하지 않으니까 다시 좀 열심히 먹어보고, 그 아까 말씀하신 순서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